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배우신 분께서 동물 보강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붙여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전공이 chuy하다 보니까 이 동물 보강 치유에 반드시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동물 반려 테라피 도움을 받는 테라피 동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치유라는 거에 일단 출발점은 그 인간과 동물의 유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과 동물의 이제 유대 서로 간에 이제 연관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그 연관관계가 맺어지는 거에 첫 번째는 유대의 시작은 이제 그 동물을 가축화하는 거에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사람하고 생활한 즉 유대를 맺은 그 동물은 개인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원전 1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무석기 원시인의 화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거가 이제 동물인데 개인데 그때부터 사람과 개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서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이 기원전 5,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서 발견된 건데요. 저 때도 사람이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인간과 동물의 유대 역사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유대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 왼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쌍방의 정신적, 신체적 교감 이거를 이제 유대다라는 걸로 표현을 정의를 내려놨고 저 유대가 결국은 동물 매개 치유의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개의 유대 부분에 이제 실제 얘기들 전해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이라는 곳에 있었던 오수의 의로운 견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설처럼 이제 전해되는 건데 옛날에 어린 시절 때 이제 다 들었겠지만 주인이랑 같이 그 장에 갔는데 주인이 술을 좀 거나게 취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무덤 옆에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무덤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이제 잠든 주인 옆으로 번져 오는데 아무리 깨워도 이제 주인이 일어나지 않으셔가지고 저 개가 주변에 있는 강에 들어가서 자기 온몸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주인한테 번져오는 그 불을 끄고 자기는 죽었다라는 그 전설. 그래서 저기 의견이라는 공상을 만들어서 비석까지 이제 있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치라는 개가 있는데 이 하치라는 개가 왼쪽 그림에 있는 저 주인이 매일 아침에 이 하치라는 개와 같이 시부야라는 전철역에 가서 자기는 이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시부야에 이렇게 같이 데려간 다음에 퇴근하고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저 개가 이제 같이 이제 일종의 유대가 생겼는데 저 주인이 직장에서 직장에 갔다가 쓰러져서 식당에 쓰러져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이 하치라는 개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저 시부야 전철역에서 기다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일본 쪽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치라는 개에다가 동이라는 걸 붙여서 그냥 하치코의 동상, 이 하치라는 개의
살이 높인 말에 해당되는데 그 동작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개의 이러한 상호 반응, 유대라는 거가 의학적으로 보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옥시토신하고 세로토닌과 같은 해피 호르몬에 해당되는 거고요. 해피 호르몬이 사람하고 개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이제 분비되기 때문에 저러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30마리의 개와 주인 간의 교감을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그리고 쓰다듬기나 말걸기나 그다음에 응시와 같은 이런 교감 행동을 한 다음에 소변에 옥시토신 양을 측정해 봤더니만 사람하고 그다음에 개 모두에서 유기가 증가된다라는 거를 실험을 해서 데이터로 낸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의한 이점은 아까 여러 가지 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통한 매개 치유라는 거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은 휴먼과 애니멀의 본부 유대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틀 속에 제도권 내에 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므로써 그 두 개를 접목을 시켜서 나온 학문이 결국은 동물 매개 치유, 내지 동물 매개 치료와 같은 NAT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드디어 유대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동물 매개 치유라는 어떤 새로운 테러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물 매개 치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매개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유에 들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은 치유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든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물 매개 치유가 한두 개만 관여하는 학문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는 다 학제적인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특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동물 매개 치유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매개 치유를 통한 어떤 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고 상호 교감이 가능하고 상호 반응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후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까 배우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건데요. 몽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 다음에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 세 가지 그룹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비교를 해봤더니만 살아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룹에서 이 활동성 증가와 사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가장 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조군하고 친한 친구 그룹, 그 다음에 애완동물 그룹에 있어서의 비교 연구를 한 결과 친구보다도 오히려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룹에서 훨씬 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의 레벨을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 그림의 제일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개와 같이 실험을 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그룹인데 코티솔의 레벨이 가장 낮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안 지수를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개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룹에서 이 불안 지수가 가장 많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물 매개 치유의 효과를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게 되면은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신체적 효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가 되는 이라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물 매개 치료의 작용 원리가 뭐냐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상호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흥민과 같은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는 증가되고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관련된 팩터들은 줄어들므로써 서로 간에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신체 활동 증가가 되고 자존심의 향상과 행복감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학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로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인지 이론, 애착 이론, 자연 친화설, 학습 이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런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도우미 동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동물 매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우선 이것도 중에 하나가 치유 도우미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치유 도우미 동물이란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물 매개 치유에 사용하는 동물인데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라는 거가 수의학적 관리,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동물 복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평가 기준을 접하고 그 다음에 인증이 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 도우미 동물의 일반적인 조건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연령에 있는 동물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개를 예를 들자면 최소 이제 1살 이상은 1년 이상은 배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격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질병 관리가 잘 수행되는 동물들이 이 치료 도우미 동물로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도우미 동물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 치유 도우미 동물로 선정할 거냐라는 거에는 기준이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준이 있고요. 저 기준에 따라서 위에 탈락, 저 8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 도우미 동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왼쪽 칼럼으로 내려온 물고기부터 조류, 토끼, 그 다음에 고양이, 개, 원숭이, 곤충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의 좋고 나쁜 걸 이 별표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개가 치유 도우미 동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뭐 멸도 있고 상어도 있고 합니다만은 개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유 도우미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동물 매개 치유 활동에 사용되는 동물은 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가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에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동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사육성이나 운반성에 좀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치유 도우미 동물을 골라야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기니픽이나 물고기 같은 조류나 이런 것들 선정을 하면 될 것이고 상호 접촉성이나 감정 소통성이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우리가 가져가야 될 치유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고양이나 개 이런 동물들을 선정을 하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박스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사회성이나 발달 장애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개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이와 같은 이제 동물종, 변종들을 선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활동이 부자유한 장애 아동이나 여자 아동한테는 예쁜 소형견에 해당되는 요크셔테리아나 이런 것들의 동물을 선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나 4번에 해당되는 것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의 특성도 있는데, 고양이나 그 다음에 토끼나 뭐 햄스터들, 그 다음에 새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지도도우미 선정을 위한 기준 8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어떤 대상 동물이 정말로 그런 지도도우미 동물로도 쓸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선정된 동물을 가지고, 그 동물종을 가지고 그 동물종이 정말로 치유도우미 동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학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사회성 평가, 그 다음에 공격성 평가, 적합성 평가라는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수학적인 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질병 관리, 치유도우미 동물의 질병 관리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내외부 기생충에 대한 예방과 검사와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양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6주령 정도가 되면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반드시 방어 항체 수준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 기생충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예방 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해야 치유도우미 동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백신 종류별로 해서 그 다음에 접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은 동물이냐 아니냐가 수학적인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DHPPL을 1차부터 5차까지 맞았냐 안 맞았냐, 그리고 매년 추가 접종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코로나나 그다음에 캔델코프나 레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동물병원에서 어떤 전반적인 검사와 그다음 진료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외부 기생충, 예방접종, 인수운동경화병, 그다음 진료대역을 전부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수의학적으로 이 동물이 치료도우미 동물로서 사용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공격성 평가는 이 공격성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성과 성격으로 나눠가지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최종 밑에 보시게 되면 몇 점 이상이면 불합격, 몇 점 미만이면 합격. 또는 공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크게 이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회성 평가 점수를 부여해서 합격 점수 안에 들어야 이제 치유도우미 동물에서 선발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합성 평가도 이와 같은 적합성 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평가한 다음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 선정 기준과 8가지 선정 기준과 4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치유도우미 동물이 선정이 돼서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에 활용이 될 건데, 치유도우미 동물의 사실 이제 그 위험 요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잠깐 말씀드리면, 치유도우미 동물의 이제 적합성 부분이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물 자체가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선발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은 공격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도 당연히 되어야만이 치료 도우미 측면에서의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적합성도 일종의 리스크 팩터인데,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알러지가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방성 창상 환자라든지 아니면 면역 저하 환자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치료 도우미 동물을 수의학적으로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도 어떤 환자를 골라서 적합한 환자를 골라서 할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시각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매개 치료 도입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우호적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청결이나 이 알레르기, 그다음에 전염에 따른 질병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그 정책적인 리스크도 아직은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그 감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치료 도우미 동물을 병원 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기적인 예방 접종이나 기생충, 내외부 기생충,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실제 동물에 의해서 질병이 옮겨지는 것보다는 사람, 환자 대 환자끼리 질병이 옮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비율은 높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도우미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라피 동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강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아지에 있어서 이 전염성 질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견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종류의 질환이 중요하게 관심 있게 예방되고 사람한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도 특히 강아지에 있는 세균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강아지로부터만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라피 도우미 사용을 하니까 이런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의한 사람에서의 감염증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동물 자체의 감염증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심장 사형충뿐만 아니라 이 6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원충 감염증도 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질환들이기 때문에 내외부 기생충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부 기생충은 선충이나 조충이나 흡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정기적인 구충력이고 해서 근데 아직도 100%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생충 감염증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곰팡이 같은 거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이제 알러지를 크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병과 같은 저런 곰팡이 감염증인데 진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곰팡이 감염증은 대부분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전염병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인수공통이라는 거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전염병이라는 걸 아실 거고 특히 동하고 캣에서 볼 수 있는 그 인수공통 감염병은 저 정도 한 5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만 리스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류로부터서도 인수공통 감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찌따고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애니멀, 그 다음에
파충류나 아니면 푸드 이런 걸 산업동물로부터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개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견병에서부터 라인병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톡스카라 중에서부터 곰팡이, 피부 진균증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려면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준해서 반드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항상 강조되지만은 위생적인 관리, 그다음에 정기적인 소독, 그다음에 뭐 영양제 순반, 머리 공급 등등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 도우미 동물의 그 위생 관리가 수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위생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동물 매개 치유는 엄격한 치유 도우미 동물의 선발, 그리고 훈련 과정, 그리고 위생 관리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만이 저희가 성공적인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앞으로의 원대한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